baby. Hit it. 안녕하세요, TG 스트렝스 이태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렝스와 근비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영상에서 느끼셨겠지만 과거의 올림픽 경기 영상, 그리고 현대의 올림픽 경기 영상, 비단 체조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께서는 전 영역에 걸쳐서 월등하게 퍼포먼스가 향상된 걸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퍼포먼스의 향상은 언제,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바로 퍼포먼스의 향상은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동유럽을 집어삼킨 소련은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이념 대립을 이루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미국과 소련이 함께 참여한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This is Helsinki, Finland. When the US 400-meter relay team with 3 gold medalists running noses out a strong Soviet entry. In the finals of the light welterweight class, it's Charlie Adkins of Gary, Indiana in white top against Viktor Medvedev of Russia. 소련이 미국과의 메달 경쟁에 패배하면서 스트렝스 연구라는 도화선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더군다나 양측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현직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는 소련 측의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소련에선 마치 칼을 갈듯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트렝스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고작 4년 만에 나타난 성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음 올림픽 경기인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 소련은 보란듯이 미국과의 메달 경쟁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소련은 군비 경쟁, 우주 경쟁에 더해서 올림픽 경쟁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함께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올림픽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의 제목처럼 스트렝스와 근비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을까요? 제가 스트렝스는 무엇인가? 라는 영상을 올리고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어떤 걸까요? 말씀하시는 게 왜 그렇게 느끼하세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기요, 뭘 모르시면서 떠드시는 듯? 고중량 저반복은 벌크, 저중량 고반복은 대피라니까요. 저기요, 벌킹은 해봤어요? 여러분들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중량 운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웨이트 운동이라고 하면 근육이 탄탄한 보디빌더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보디빌딩은 웨이트 운동을 주로 사용하는 운동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목적에 따라서 웨이트 운동의 훈련 방향은 달라져야 하고요. 또 코치나 선수분들께서는 스트렝스와 근비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훈련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코치와 선수분들께서 근육이 커야만 퍼포먼스가 증가한다 라는 생각에 보디빌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디빌딩 식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웨이트 운동은 보디빌더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그리고 웨이트 운동은 스포츠 목적에 따라서 훈련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고중량 저반복은 벌크, 저중량 고반복은 대피가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론은 벌써 보디빌딩계에서도 사장된 지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아님이 밝혀진 게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고요. 그 연구 결과도 발에 치일 정도로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잘못된 정보가 TV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옛날 보디빌더들이
비시즌기에 고중량 저반복으로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또 저중량 고반복으로 시즌기에 근비대 훈련을 하는 걸 일반인들이 보고서 조금 와전돼서 정보가 전파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렝스와 근비대에 관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스포츠, 특히나 퍼포먼스가 중요한 운동에 있어선 근육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최대의 스트렝스를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상대적 스트렝스, 즉 같은 체중일 때 더 강한 스트렝스를 갖고 있는 선수가 경기력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필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교 연구가 실행되었습니다. 비교 그룹은 총 3그룹으로 24명의 건강한 남성으로 진행되었고요. 첫 번째 그룹인 고중량 그룹은 1RM의 90% 이상의 강도로 세트당 3회를 넘기지 않으며 3분의 휴식 시간을 적용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고요. 두 번째 그룹인 고반복 그룹은 1RM의 70% 강도로 세트당 12회 반복, 2분의 휴식 시간을 적용하여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인 순발력 그룹은 1RM의 45% 강도로 세트당 7회 반복, 5분의 휴식 시간을 적용하여 훈련을 진행하였지만 훈련 시에 최대한 빠르고 강한 동작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그룹은 12주간 훈련을 실시하였고요. 그에 따른 실험 결과는 놀랍도록 명쾌했습니다. 고중량 그룹은 12주간 18%의 스트렝스 증가, 9.9%의 근비대, 고반복 그룹은 20.7%의 스트렝스, 17.8%의 근비대가 나타났고요. 마지막인 순발력 그룹은 17.3%의 스트렝스 증가, 10.7%의 근비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서 체중을 무시한 절대적 스트렝스 증가 측면에선 고반복, 고중량, 그리고 순발력 그룹 순으로 발달됨이 확인되었고요. 체중 대비 스트렝스인 상대적 스트렝스 증가 측면에선 고중량, 순발력, 고반복 순으로, 그리고 근비대 측면에선 고반복, 순발력, 그리고 고중량 그룹 순으로 발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놀랍도록 명쾌한 실험 결과는 다수의 실험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 방법은 점차 운동 목적에 따라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보고 계신 놀라운 퍼포먼스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 두 가지 의문이 새로 생기셨을 겁니다. 바로 순발력 그룹과 고반복 그룹에 대한 의문이실 텐데요. 아마 첫 번째 의문점은 순발력 그룹은 1RM의 45%만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중량 그룹과 거의 동일한 스트렝스 증가를 보인 것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두 번째 갖고 계실 의문점은 이 세 그룹 중 고반복 그룹이 가장 많은 스트렝스 증가를 보였다는 점일 겁니다. 맞죠? 제가 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문점에 대한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순발력 그룹의 경우 1RM의 45%만을 사용했지만 훈련 시에 선수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와 힘으로 훈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뉴턴의 제 2법칙 F는 ma, 같은 질량일 때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 라는 이론에 따라서 이 선수가 훈련 시에 일반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중량 그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스트렝스 증가를 나타낸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이 실험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커틀벨 운동이나 빠르게 진행하는 맨몸 운동, 역도성 운동, 단거리 달리기, 이들 모두 스트렝스 발달에 탁월하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스트렝스 훈련 프로그램에 파워 클린이나 파워 스네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이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드는 의문, 어째서 고반복 그룹은 1RM의 70%만을 사용해서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 세 그룹 중 가장 많은 스트렝스 발달이 일어난 것이냐? 너가 분명히 스트렝스란 무엇인가? 라는 영상에서 말했던 예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의문점이 생기셨을 겁니다. 스트렝스란 무엇인가? 라는 영상에서는 같은 근육량, 같은 체중을 갖고 있는 두 선수를 비교해서 근형질과 근원섬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같은 체중과 같은 근육량을 갖고 있지만 훈련 방법만 다르게 진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근형질과 근원섬유가 발달하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0kg 체중에 동일한 스트렝스, 동일한 근육량을 갖고 있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왼편의 선수는 1RM에 가까운 중량만을 사용하여 고중량 저반복을 진행하였고요. 오른편 선수는 1RM의 70%인 저중량을 이용하여 고반복 훈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훈련은 상당 기간 진행되었고 이 둘의 스트렝스가 목표 기준치에 도달하였을 때 훈련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이 둘의 스트렝스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근비대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체중은 왼쪽 선수의 경우 77kg을 나타냈고 오른쪽 선수의 경우 83kg을 나타냈습니다. 저중량 고반복으로 훈련을 진행한 선수가 훨씬 많은 양의 근비대를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근육 안쪽 상황은 어떨까요? 훈련 초기 두 선수의 근육 사이즈와 근원 소미의 개수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진행되면서 점차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고중량 훈련을 실시한 선수의 경우 근육의 사이즈 자체는 느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근육 속 근원 소미의 개수가 훈련 시행 전과 비교해 상당히 많이 증가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저중량 고반복 선수의 경우엔 근형질이 비대해짐과 동시에 근원 소미도 함께 비대해졌지만 근원 소미 자체의 개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둘의 스트렝스는 동일하지만 체중은 오른쪽 선수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왼쪽의 선수가 오른쪽 선수보다 더 뛰어난 스포츠 퍼포먼스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선수는 왼쪽 선수보다 더 많은 근육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디빌딩처럼 퍼포먼스보다 시각적 요소가 더 중요한 운동의 경우 오른쪽의 선수가 왼편의 선수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이처럼 운동 방법에 따라서 근육의 성장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목적에 따라서 웨이트 운동은 훈련 방법을 달리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스트렝스와 근비대라는 주제로 준비했던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자료들과 서적들을 참고했고요. 그 자료들을 통합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들은 제 유튜브 동영상 정보란 안에 따로 첨부해 놓을 테니까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께는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면 제 채널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항상 잘 먹고 잘 쉬고 열심히 들자고요. 지금까지 TJ 스트렝스 이태조였습니다.